네, 두 장인데 단톡에 올렸으니까 이제 다운로드해서 출력하셨겠는데 자, 보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보면서 그냥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기업의 경영활동 관련 리스크인데요. 저는 이제 자금 조달은 저는 안 하죠. 네, 안 하니까 이건 제가 빼고 그 대신에 신용등급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급 관리를 해주는 건 등급 관리. 그다음에 아까 개척할 때 말씀드렸지만 CCC 플러스만 조회하시면 제 고객이 BB였던 고객을 BBB 플러스로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18억이 2.8%인가 대출 나왔어요. 신용 대출로. 그러니까 등급이 좋으면 대출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등급 관리는 안 하고 회사가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면 어디 갑니까? 주거래은행 가시잖아요. 그럼 기업도 주거래은행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거래은행에서도 대출이 안 돼. 그래서 뒤져서 페북에서 링크 타고 들어온 게 대출 브로커예요. 그죠? 제가 2년 전인가 ING 생명 설계사 중에 대출하는 애가 있어요. 걔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부산에서 DB가 나왔대요. 페북에서 DB가 나왔는데 울산의 대표래요. 그래서 울산 대표가 이 미팅을 갔대요. 대표가 하는 말 1,000만 원만 대출 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자기가 어이없어서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페북 통해서 들어오는 DB가 그런 DB들이 있어요. 막말로 1,000만 원이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받아 1,0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 가서 얘기도 못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응? 회사 관리를 안 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브로커를 찾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사 신용등급을 관리하는데 크레탑을 아이디랑 비번을 받으실 수 있으면 아이디 비번 받아서 여러분이 이제 타겟을 정하세요. 내가 이 지역을 하고 싶다. 네, 그럼 그 지역에 CCC 플러스만 조회를 해서 DB를 한번 끌어내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은 가장 베스트한 영업이실 거고, 그다음에 사업 실패 리스크는 사실은 리스크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그냥 대표가 사망하거나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패 리스크는 저는 크게 얘기하지 않고, 자 외감은 뭐예요? 기준이 네 가지가 있죠. 외감 기준 기억나세요? 외감 기준 100억.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 100억, 종업원 수 100명. 이 중에서 2개 이상. 자,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 100억, 종업원 수 200명, 100명. 100명. 이 중에서 2개 이상에 해당되는 외감이에요. 외감이면 뭘 할 수 있다? 감사 보고서를 볼 수 있다.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화재 보험, 그다음에 주주 현황, 그다음에 부채 상환 내역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 보시면서 화재 보험, 그죠? 화재 보험 하시자.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전라도에 외감이 한 1,300개 있었습니다. 그럼 그 1,300개의 DB를 가지고 우리가 가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화재 보험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 의견은 2가지가 있죠. 적정과 한정. 물론 2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거 2가지 더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험을 그만둘 때까지 만날 일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저런 거예요. 뭐 상장 상폐 직전의 회사들 이런 거니까. 적정과 한정이 있는데 적정과 한정의 차이점은 뭐예요? 적정은 회계 기준을 지켰다, 한정은 어겼다. 그래서 한정 판결을 받으면 뭐예요?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그게 기록된 게 뭐예요? 국세기본법 81조 6항. 네, 국기법, 국세기본법 81조 6항을 보면 뭐예요? 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네, 국가가 정한 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뭐가 나온다? 세무조사가 나온다. 그게 국세기본법 81조 6항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감사 의견도 나와요. 감사 의견.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외감은 이런 거다. 그래서 감사 의견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감이면 큰 회사구나, 계약을 크게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감이면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이 되셔야 돼요. 감사 보고서 보시고 화제본 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화제본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화제본 법인 영업할 때 굉장히 도움돼요. 네. 그럼 화제본 강의한다고 단톡에 올렸던데 했어요? 언제 하는 거예요? 했어요? 재밌었어요? 왔어요? 강의만 너무 듣지 말고. 네. 화재보험은 조금은 아셔야 됩니다. 특히 공장 화재는 좀 아셔야 돼요. 네. 뭐 주택 화재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뭐 불나면 그만이지 뭐. 근데 공장은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이제 아파트도 보니까 개별적으로 화재보험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 갖고는 절대 안 되잖아요.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화재도 있어야 되지만 집집마다 화재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불나보험 아십니다. 불나보험 아십니다. 그 다음에 노무와 임직원 리스크. 자, 노무 리스크는 뭐냐면 첫 번째가 옛날에는 노무 서식이었습니다. 노무 서식. 지금은 이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런 거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출력하셔서 가방에 넣어 다니세요. 넣어 다니시다가 대표 만나면 보여주세요. 대표 이런 거 있으세요? 그럼 대표가 보면 이게 뭔데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자, 근로자들이 입사할 때 이력서를 내죠. 그럼 그 이력서 낸 거 가지고 대표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세무서 사무실에 보내서 급여 신고하고 우리한테 보내서 단체 보험 가입합니다. 그러면 대표는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거죠. 네. 근데 뭐?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거 걸리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근데 근로자가 10명 있으면 인별로 벌금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회사가 거덜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없는 회사가 태반입니다. 네. 가보세요. 가보시면 근로자가 한 20명, 30명 미만은요 거의 90% 이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이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보험하기 힘든 거예요. 제가 처음 보험할 때마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인할 것도 몇 개 없었죠. 근데 요즘에 사인할 게 얼마나 많아. 어젯밤에 뭐 했어요? 아니 눈을 마주치기도 좋으면 어떡해. 어젯밤 뭐 했어요? 일주일로 얘기해요. 그래서 저기 아까 점심 먹은 데 가서 손해배상 한다고 그래요. 음식을 잘못 만들었네.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로자하고 임원은 다르다. 대표님 중에 이런 분 있어요. 근로자들한테 보너스를 300% 주니까 자기도 300%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대표님 근로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좀 가만히 있어. 근로자 아니잖아요. 자, 근로자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든지 무조건 비용 처리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로자들의 주는 돈은 어떠한 형태든지 다 비용 처리가 돼요. 근데 임원은 정관에 정하고 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끔 대표님들 보면 근로자들이 쓰는 근로계약서를 지도 같이 쓰는 데가 있어요. 급여 대장도 똑같이 써요. 다르다고요. 네.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해서 설명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을 정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대표님이 법인 돈을 쓴단 말이에요. 어떤 거? AMP 과정도 가고 뭐 대학원도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법인 돈으로 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관에 기록하면. 법인차를 타요. 법인에서 돈 낸 리스차, 렌트차를 타요. 근데 정관에 정하고 타면 되는데 그냥 타면 이것도 뭐예요? 횡령이에요. 그래서 대표 만나시면 그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무조건 주총을 하고 하시든지 정관에 넣고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상법 388조가 뭡니까? 네? 상법 388조 처음 들은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총 기회를 통해서 지급한다. 이게 상법 388조. 민법 686조는 수임인은 수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으로부터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상법 388.1번 686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정관에 임원 보수 규정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관을 대표님이 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때는 주총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주총에서 결정된 급여에 대해서는 보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가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 인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매출도 못 잡고 가공의 경비도 못 잡고 그러니까 이제는 국세청에서 서식을 따진다고. 서식을. 근데 잘 쓰냐 못 쓰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있냐 없냐를 따진다고. 그럼 있으면 되는 거예요. 2012년 7월 26일 날 2012 7월 26일 날 뭐가 있었냐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가 돼요. 근로자들, 임원 말 근로자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의 노동법이 강화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계도 기간을 줬어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일주일 후에 만들어라. 이렇게. 근데 그때부터 뭐였냐면 즉시 부과예요. 즉시 부과. 그만큼 이제 강화된 거죠. 이제는 뭐냐면 쓰라는 게 아니라 있냐 없냐를 보고 바로 즉시 부과예요. 지금 국세청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에는 옛날에는 종이 세금 계산서 쓸 때는 매출 누락을 잡았다고. 근데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나오면서 매출 누락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대표님들이 가공의 경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일하지도 않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회사로 들여놓고 급여를 주기 시작해요. 이제 그것도 이제 조사가 나오니까 이제 그것도 피해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세청에서 뭘 하냐면 서류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서식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분명히 상법에 뭐예요? 주총하고 급여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주총 안 하고 급여를 준 거는 뭐예요? 무보수예요. 사실 원칙으로 따지면. 주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만났을 때 왜 주총을 해야 되고 왜 민법 규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보수계약서 작성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대표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연봉계약서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10이면 하나 있을까? 9명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지금 국세청에서 변하는 모습들을 안내를 하셔라.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자금 관련 비상자금 리스크잖아요. 자, 이거는 제가 그때 메트라이프 거 가지고도 설명드렸지만 대표가 돌아가시게 되면 법인을 정상적으로 굴릴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뭐예요? 5년치 남편 연봉의 5년치의 소득이 필요해서 남편 연봉의 5년치만큼의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제가 금호에서 보험 시작할 때 배운 내용입니다. 그럼 5년치의 돈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뭐예요? 경제 충격을 완화하면서 배우자가 그 돈 가지고 살아갈 국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법인도 대표가 죽으면 배우자 자녀가 회사를 남편이 운영할 때처럼 정상으로 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정도의 판관비, 그러니까 매출 원가는 원재료 값이죠. 이거와 판관비, 직원도 인건비 주는 거죠. 이거가 6개월치, 요거에 6개월치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원료 사고 공장 돌리고 하는 돈이 여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제조 원가죠. 제조 원가와 판관비 1년에 들어가는 돈 두 개 합쳐서 만약에 50억이다. 그럼 최소한 25억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비상자금 리스크죠. 이런 설명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을 만났을 때 이 남편 죽으면 이 남편 연봉이 얼마가 돈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법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돈이 당신 회사에 현금으로 있으면 돼요. 근데 그만큼 현금이 없죠. 대부분의 회사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 돈을 보험 상품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저축으로 25억 만들기는 어려워요. 근데 보장성 보험으로 25억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다행히 요즘 보험이 뭐예요? 조기에 해지환급이 5년 지나면 90% 이상 올라오는 경정도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 세일즈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사실은 좋은 방법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게 불안전 판매가 너무 많아서 이제 모든 보험사가 개인한테 파는 건 다 금지되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조만간 법인에 파는 것도 제재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네. 너무 환급률을 높여놨어요. 너무 높여놨어요. 네.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보험료 높이면서 환급을 너무 높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3세대 경영이 전개는 뭐예요? 저해지 경영이 전개잖아요. 네, 저해지 4년까지는 해적금 없다가 5년부터 95% 확 뛰잖아요. 이것도 역시 리스크예요, 사실은. 옛날 경영이 전개는 3, 4년 되면 60%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해지하더라도 대표님이 가져가는 손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은 4년, 5년 되기 전까지는 30%대다가 5년 되면 90%잖아요. 그럼 조기에 해지되는 보험 대표님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금감원에서 제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뭐 너무 이제 세일즈하게 용이하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이제 자꾸 판매 금지가 되는 건데 하여튼 잘 파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경영이 전개 안 팔면 법인시장 갈 수는 없어요. 팔긴 팔아야 돼요. 근데 이제 뒤탈이 없게끔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회수 방법은 법인이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근데 빼야 돼요. 대표님들이 가장 착각하는 건 뭐냐면 법인에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지 돈처럼 느끼지만 법인에서 번 돈은 법인 돈이에요. 그죠? 법인 돈이지.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오려면 뭐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빼는 방법이 수없이 많아요. 급여, 배당, 퇴직금, 그다음 뭐 있어요? 자사주, 이익소각, 특허도 있고, 그죠? 그럼 그 많은 것 중에서 이 회사에 맞는 게 뭐냐? 맞는 게 뭐냐? 그러니까 40대 남자가 법인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우자 자녀가 있으면 처음부터 배우자 자녀 넣어서 당분간은 남자가 40이면 애들이 초등학생입니다. 그럼 걔들이 직장 생활하려면 보통 15년 지나야 됩니다. 성인이 되려면 15년 이상 10년 지나야 되고 직장에서 15년 넘어야 돼요. 그럼 나이 30쯤 되면 아버지에서 나이 들어올 때쯤 한참 지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배우자 자녀를 주주로 놓고 배당을 꾸준히 해야죠. 그렇게 되면 잉여금이 안 나오고 덜 쌓이죠. 그러다가 애가 회사 들어오면 임원 등재하고 그때는 급여로 그런 방법들을 제안하는 거고요. 잉여금이 한 40억 있다. 대표님이 나 잉여금 너무 많은데 고민인데?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고민이에요? 자, 아버지 통장에 돈이 많아요. 고민이에요? 나는 잉여금이 많은데 고민이라는 대표 보면 이상해요. 아니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계좌에 돈이 10억, 20억 있어. 고민돼요? 그게 왜 고민이에요? 근데 고민이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우리 계좌에 있는데 대표는 법인 계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인 돈을 빼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은데 자기가 마지막으로 뺄 수 있는 거는 퇴직금이라고. 그럼 퇴직금을 최대한 뽑을 수 있게끔 급여 플랜을 세워줘요. 자, 퇴직금은 나 20억 받을래. 그런다고 20억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20억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급여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럼 급여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이 돼야 되고, 그 다음 퇴직금 받고 남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뭐예요? 자식이 승계할 때 넘겨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에 갔을 때 잉여금 플랜은 뭐냐면 중간에 배우자 통해서 소각해서 10억도 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표님 은퇴할 때 또 뺄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 한 잉여금이 10여 억 남았어. 그럼 승계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고민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보다는 잉여금이 왜 생기느냐? 잉여금이 왜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안 빼니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잉여금이 덜 생기게 하려면 적절한 급여와 배당과 퇴직금과 소각,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승계. 이걸 다 엮어가지고 당신이 법인돈 빼는 법 이런 게 많은 게 있다. 이 많은 것 중에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파트별로 나눠서 빼면 세금이 그냥 네가 혼자 빼면 한 30-40% 나오는데 이렇게 나눠서 빼니까 15%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빼자. 라고 고객한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시게 되면 잉여금이 생기는 이유 안 빼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세금을 적게 내는 세 가지는 첫 번째 사람을 나누고, 두 번째 방법을 나누고, 세 번째는 시간을 나누자. 네. 그러니까 너 혼자 하지 말고 네 마누라 자식과 나누는 거고, 한 방에 배당하지 말고 매년 꾸준히 배당하고, 급여만 받지 말고 급여와 상여와 퇴직금과 이익소각과 여러 가지로 빼자. 네. 그러면 세금은 반 이상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익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 가지금은 왜 생기냐? 왜 생겨요? 안 갚아서 생기는 거죠.
돈 빌렸으면 갚아야죠. 가지급금은 대표님이 법인 돈 빌린 거죠. 그럼 갚아야죠. 예. 근데 안 갚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돈 같으니까. 근데 법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제 대표들이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 자기 돈 내서 자기가 만든 회사예요. 그럼 이건 내 거예요. 내 거라 생각하죠. 그러니까 소유는 맞는데 돈은 법인 돈인 거죠.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이 있다고 해서 삼성 돈 뺄 수 있어요? 못 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대표님이 이 회사 주식이 100% 있다고 지가 마음대로 자기 돈을 가져가면 안 되죠.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이 있다고 해서 삼성 저기 본사 가서 야 10,000원 줘봐 주나요? 안 줍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의 어떤 혼돈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횡령이다 이런 얘기죠. 횡령이다. 네. 내가 이 회사의 주주이긴 하지만 내가 이 돈을 가져가면 남의 돈을 가져가는 거야. 이게 횡령이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장이 되지 않습니다. 가지금이 많으면 상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도 안 되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예요? 4.6% 인정이자를 줘야 된다. 근데 이것도 4.6%가 아니라 뭐예요? 가중평균 네, 차입이자예요. 이게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가지금의 리스크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리스크라 보기보다는 가진 리스크는 뭐냐면 상환은 때문에 나오는 리스크죠. 갚아야 되는 과정에서. 자, 가지금이 많다고 해서 세무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가지금을 정리할 때 뭐예요? 편법을 쓰죠. 그게 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지금이 많은 것 자체로 조사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가지금 해결했어요. 해결한 그 구체적에서 뭐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해결했는지. 그래 조사가 나오는 거다라는 거고요. 가지금은 어찌됐든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중간에 급여나 배당으로. 그러니까 규모가 작으면 급여나 배당으로. 좀 커지면 특허 같은 거 할 수 있고, 좀 더 커지면 배우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정말 10억이 넘어가면 퇴직금하고 상계 처리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감기도 증세에 따라서 처방전이 달라지는 것처럼 가지금도 금액에 따라서 처방전의 솔루션이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설계사님들은 가지금 있다 그러면 이 솔루션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한 2억밖에 없다. 가지금 2억 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대표님 2억은 가지금도 아니다 그래서 뭘 걱정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2억 가지금은 그건 가지금도 아니에요. 그래도 가지금이라 하면 고민이 되려면 최소한 10억 언저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뭘로 갚아야 돼요? 돈으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 말고 돈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 그래서 특허나 주식으로 갚는 거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특허 개발해서 갚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갚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정말 네가 만든 특허냐라는 조사가 나오는 거고 가지금 정리할 때는 이 주가가 정말 확실하게 맞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 팔아서 가지금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주가는 뭐에 연동한다고요? 주가는 뭐에 연동해요? 단기 수익에 연동합니다. 그죠? 자, 작년에 단기 3억이 나서 주가가 30억이었어요. 근데 내가 내년에 가지금을 정리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단기 수익을 좀 더 내요. 3억에서 5억으로 올렸어요. 2억 더 냈어요. 그럼 내 주가는 50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더 작은 주식으로 더 많은 돈을 깔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당 가치 평가가 정말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세무조사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금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법인세 리스크는 뭐냐? 리스크라고 보다는 아깝죠. 뭐 세금 많이 내면. 네. 그래서 뭐래요? 연구소를 만들고 각종 뭐예요? 벤처 인정도 받고 그다음에 뭐 공제도 받고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벤처 인정도 받고 공제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다 기간이 지났다. 벤처를 할 수 있는 업력도 지났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연구소하고 경정밖에 없어요. 연구소랑 경정밖에 없다. 근데 연구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연구하는 회사만 연구소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경정은 모든 범위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경정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이럴 수 있죠. 회사가 6%밖에 세금을 안 내요.
그럼 경쟁을 아무리 넣어봤자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중에 거절 처리가 뭐냐면 우리는 법인세 안 내. 연구소 필요 없어. 아니 경영인정이 필요 없어. 연구소 공제 받는 것만 충분해. 이런 대표들이 있어요. 그럼 설계사님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표님 법인세를 5%밖에 안 내서 절세가 필요 없다는데 자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돼요? 주가 하락. 그죠? 주가 하락. 경영인 정기를 가입함으로 인해서 뭐가 줄어들어요? 단기순이익이 줄어요. 자 단기순이익 줄면 주당 가치가 하락한다. 제가 첫날 뭐라고 했냐면 주당 가치는 단기순이익 10배 정도 보자. 그럼 단기순이익이 3억이면 30억이었어요. 경영인 정기 통해서 단기순이익 2억을 줄면 주가는 20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경영인 정기는 뭐예요? 주가를 연동할 수 있다. 그래서 차명 주주가 있는 회사는 경영인 정기를 통해서 주가를 하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수할 수 있다. 물론 실제 투자한 타인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주가를 낮춰서 이거 얼마니까 얼마에 팔아라. 그럼 그 사람이 실제 투자자인데 팔겠냐고. 그건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차명 주주, 명의 신탁한 주식이 있을 때는 주가를 하락시키고 그 상대방도 뭐예요? 주겠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야 주가가 30억이었는데 지금 15억이다. 근데 네가 50% 가지고 있으니까 7억 5천 줄 테니까 회수하자. 이렇게 되죠. 근데 실제 투자자는 만약에 대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대표한테 뭐 하냐면 횡령으로 고발합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발합니다. 그럼 대표가 바뀝니다. 네. 그럼 그 차명이 그 명의신탁이 아니라 그 투자한 사람이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투자자가 있는 경우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가끔 이런 분이 있거든요. 동업하다가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설계사들이 와서 다른 법인 만들어서 갈아타라 그래요. 그래서 갈아타는 순간에 이거는 뭐예요? 횡령. 그럼 다른 주주가 대표를 횡령으로 고발하는 구속입니다. 근데 그거를 설계사들이 가서 대표님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법인 하나 만들어서 옮기세요 조금씩. 그 주주가 끝까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아는 순간에 이거는 횡령으로 고발 들어오면 대표는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들의 그런 멘트에 속아 넘어가는 대표도 없겠지만 들으면 야 그러면 문제될 게 없냐라는 생각도 할 줄 아셔야 돼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주가 하락 방법은 자 순손익까지 낮추는 건 뭐가 있어요? 이익을 낮추는 거는 급여 현실화, 그다음에 경영인 정기. 자산을 낮추는 방법은 배당하면 되고, 그다음에 대손금 정리, 대손금이라는 건 떼인 돈이죠. 그다음에 재고자산 재평가 또는 폐기 처분.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익 소각. 이러면 법인 돈이 빠져나오겠죠. 그다음에 뭐예요? 정관 정비를 통해서 퇴직금의 배수를 1배수에서 2배수로 바꾸면 부채가 2배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순자산도 줄어들겠죠. 네, 그렇게 경영인 정기나 급여 인상, 배당, 이익 소각, 정관 변경 이 5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까지 얘기하면 한 5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표정들이 결코 밝지 않아. 표정들이 저 어디서 네, 한 5번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 승계. 회사를 물려주는 방법 2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죽어서 주는 거, 살아서 주는 거. 죽어서 주는 건 뭐예요? 가업 상속. 살아서 주는 건 증여세, 과세, 특례. 가업 상속은 부모가 죽으면 되고 18세 이상의 자녀가 받는 겁니다. 상속세는 전혀 없다. 10억 이상 300억, 20억 이상 400억, 30억 이상 600억, 30억 600억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는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업무 무관 자산이 있으면 나올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업무 무관 자산 어떤 게 있어요? 금융 5가지. 첫 번째 비서업용 토지, 두 번째 임대부동산, 세 번째 가지급금, 네 번째 과다 보유 현금, 5번째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 또는 금융상품. 역시 표정이 안 좋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불만 있으세요? 뭐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진짜로? 나도 한번 설명해 볼래요? 네? 아니
그래서 가업상속은 세금이 없는데 그런 게 문제고, 그다음에 증여세 과세 특례는 뭐예요? 살았을 때 주는 거다. 누가?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그래서 주식을 주면 10억 공제하고 120억까지 10%, 120억 이상은 20%. 그렇게 주식을 받으면 신고 기한까지 입사하면 되고 3년 내에 대표가 되면 되고 5년간 유지하시면 됩니다. 네. 돌아버리겠죠? 돌겠죠? 네. 저도 돌겠어요. 서울 가면 소주 한 잔 먹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잊어야 될 것 같아요. 잊어야 돼. 가업상속도 한 5번 얘기했어요. 매일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가업상속은. 나중에 녹음한 거 녹화한 거 보세요. 가업상속이 매주 나올 겁니다. 나는 왜 녹음하고 녹화한지 모르겠어요. 왜 하세요? 안 보는데? 봐요. 네? 나중에 봐요? 보려고. 나중에 언제 봐요? 보험업계 떠난 다음에 보험 그만두고 뭐 이러면 그 주식을 받은 자녀는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입사하시면 되고 3년 내에 대표이사가 되면 된다. 그리고 5년간 유지한다. 네. 그 다음 뭐예요?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금이 나오는데 15년 동안 연부연납할 수 있다. 15년 동안 나눠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증여세 과세 특례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짧을 때는 괜찮은데 장수하시기 때문에 살았을 아버지 저는요 나 왜 안 줘요? 그랬을 때 나오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창업, 작업. 자금, 풀네임은 다 얘기해요. 제발 창업 자금 하지 말고 창업 자금 그게 뭐예요? 네? 만약에 제 이름이 뭐예요? 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제 이름 아셔야 돼요. 김 이러고 창업 자금 증여 특례. 자 얼마 줄 수 있어요? 30억 이상. 50억. 누가?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자녀에게 60억, 50억에 줄 수 있죠? 네, 그럼 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받으면 2년 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소진한다. 그 다음에 10명 이상의 고용하는 창업을 하면 100억까지 받을 수 있다. 네, 그게 창업 자금 증여 특례고, 이것도 뭐예요? 자녀 숫자에 상관없이 다 줄 수 있다. 자녀가 2명이면 2명한테, 3명이면 3명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승계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응? 옛날에는 승계라는 것이 별로 이슈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되게 안 좋았어요. 뭐냐면 일단 10년을 지켜야 돼요. 아버지 하는 업종 10년을. 그 다음에 업종도 변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싫으나 좋으나 아버지가 하는 거를 10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보면 그 10년, 하기 싫은 일 10년 한다는 게 굉장히 귀찮죠. 싫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5년만 하면 돼. 얼마나 좋아요. 네. 아버지가 하는 제조업이 싫으면 내가 원하는 제조업 바꾸면 돼요. 그 제조업 내에서 다 바꿀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하는 유통업이 내가 싫은데 유통업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유통으로 바꾸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가업 승계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상속은 죽어서 받는 거 이게 빼고, 대표님 죽어야 됩니다. 이거 빼고요. 그다음에 살았을 때 쓰는 거 하시면 됩니다. 조기 사망. 이거 어떻게 해? 뭐야? 조기 사망. 네? 다 죽이거든. 자, 조기 사망. 이거는 이제 그거죠? 병정이나 이걸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정신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영이 정기를 가입할 때 뭐 퇴직금 용도나 저축 용도로 팔긴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대표님 혹시나 중간에 잘못되시면 사망보험 이것도 어쨌든 회사 경영에 도움 되시니까 하고 이제 사망보험도 좀 얘기를 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대표님들은 조기 사망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지들은 안 죽는다 생각하죠. 여러분도 안 죽을 거잖아요. 몇 살까지 살 거예요? 그래도 100세기 되니까 예, 그거 하세요. 뭐 100세까지 살아요.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네? 90
90세? 얼마? 90세? 60세? 그럼 욕심은 많네. 몇 살 같았어요? 95세 정도. 95세? 예. 지금 몇 년생이에요? 저는 80년생입니다. 못 살아 그때까지. 아니 세포가 망가져도 무슨 90세까지 살아요. 지금 태어난 애는 모르겠다.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환자 몇 살까지 살 거야? 문제적으로 좀 줄여서. 어? 살고 싶은 거야. 우리는 80 초반에 죽으면 딱 맞아요. 저 몇 살까지 살 거예요? 80까지. 네? 뭐 몸이 어디 안 좋아요? 어, 80 나는 내가 지금 얘기했나요? 안 보면 100세 안 보면 왜 가면 모르겠어요. 보면 겁나 비싸잖아. 80세 암이랑 100세 암이랑 보험 차이 굉장히 나잖아요. 80 넘으면 안 걸린대요. 암도 걸려도 안 죽어요. 빨리 안 죽어요. 그 병원비도 5%만 내면 되잖아. 그리고 90 다 돼가지고 안 걸려서 암 진단비 2천만 원 더 받으면 자식이 막 기쁘다 우주었으니 하겠어요? 네, 다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그 낼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네. 그래서 저는 모든 보험이 80세 만기입니다. 정신도 없어요. 저는. 다 정기보험이에요. 왜? 아니 애가 소득 없을 때 돈이 중요하지 뭐 애가 잘 살고 돈이 많은데 내가 죽어서 외도부터 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괜히 쓸데없는 돈을 내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주식을 하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제 고객들이 의사들도 내가 가면 그래요. 원장님 정기보험 하세요. 70세까지. 대출금 갚을 때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 20억 대출받아 병원 차렸는데 2년 만에 죽었어요. 의사 자격증이 승계됩니까? 뭐만 승계돼요? 빚만. 그러니까 네 병원 차릴 때 20억 대출 받았으면 20억짜리 종신해라. 근데 20억 종신을 못하죠. 왜?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의사들 소득 봐서 10억 원 종신, 10억 원 경량이 아니 일반 정기. 네. 정기보험. 그러면 대표가 나 죽으면 20억 나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잡복해서 20억짜리 종신을 아니 정기를 넣어봐요. 어? 뭐 60세 만기 정기보험 있잖아요. 그걸 20억짜리 딱 사인하는 순간에 되게 마음이 편해진다. 고속도로에 졸아도 겁도 안 나요. 내가 죽어도 우리 애가 20억 받겠구나. 그러면 교통사고 죽으면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 정기보험 20억 때문에 내 성령이 만들어져요. 안 죽어요. 그게 종신보험의 매력입니다. 종신보험 매력은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40억짜리 종신 다 있다고 생각해요. 어딜 가도 기분 좋게 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 마누라 자식이 40억 받겠구나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는데. 근데 그저 5천짜리 종신 해놨어. 5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바득바득 살아야 돼요. 내가 죽으면 우리 마누라 자식이 못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천만 원 남겨 죽으면 우리 마누라 자식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는 거야 그냥 지금은. 근데 한 40억짜리 종신해봐요. 세상 사는 게 행복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종신의 매력입니다. 제가 대표한테 RP한테 이렇게 해요. 그럼 대표가 나한테 야 또라이 같다. 친한 대표 저한테 그래요. 야 너 다른 데 가도 이렇게 얘기하냐 맨날 이렇게. 친한 분들은 저한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기 사망에 관련한 데서는 고객들한테 왜 종신이 필요하냐. 정말 네가 힘들면 70세 만기 정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아니 고객이 경영이 정기나 종신보험 좋죠. 좋은데 비싼데 회사가 형편이 안 돼. 근데 나는 10억 원 내가 개런티 하고 싶어요. 그럼 뭐야? 70세 만기 정기보험 하라고. 그럼 100만 원도 안 돼요. 한 7, 80만 원이면 10억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대표가 굉장히 기분이 좋죠. 나 70세까지는 내가 10억 원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자꾸 법인 대표라고 경영이 정리나 종신에 자꾸 목숨 걸지 마시고.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종신을 10억, 20억을 해요?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제안하는 것도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청산. 청산 아까 얘기했죠? 자, 청산하면 어떻게 해요? 청산은 뭡니까? 법인의 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법인의 돈. 내 돈이 아니에요. 법인 돈이에요. 법인 돈을 가지고 오니까 뭐예요? 법인에서 자, 법인세는 뭐냐면 법인이 번 돈에 대한 세금이에요. 근데 땅은 20억이었는데 파니까 100억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법인에서 땅값으로 뭘 벌었어요? 80억을 벌었어요.
그죠? 땅값 올라 번 거잖아. 그럼 80억에 대해서 법인세 20%, 16억 내야 돼요. 그러면 그거 빼고 남는 돈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이 아까 한 90억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90억에 대해서 뭐예요? 45%또 내야죠. 네. 주주잖아. 주주인데 법인에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뭐다? 청산소득. 청산소득에 세금 내야 된다. 그래서 청산 리스크는 뭐냐면 대표님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법인 청산하는 애들은 주로 어떤 애들이 청산하냐면 다 까먹고 자본 잠식된 애들이 청산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회사 접었다 그러면 안 돼서 접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해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빚잔치 하고 나면. 그러니까 가져갈 게 없어서 가져가는 게 없으니까 세금 낼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주변에서 본 거예요. 아, 회사 정리해도 세금 없구나. 근데 지는 잘 되는 회사잖아. 우리는 회사가 4년 5년 적자가 나서 자본 잠식된 회사를 가는 게 아니라 잘 된 회사를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은 청산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객들은 주변에서 자기 친구가 청산하고 안 돼서 정리한 회사들만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하는데 무슨 세금이 나오냐? 내가 내 회사 정리하는데 왜 세금이 나오냐? 네 회사가 아니라 법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청산 세금을 적게 내려면 뭐예요? 회사에 뭐가 적어야 돼요? 남아있는 자산이 적어야 돼요. 그럼 청산 법인세 19%, 청산소 45 더하면 60%잖아요. 그럼 내가 급여 15%, 24% 적게 그거 안 내겠다고 적게 받으면 나중에 정리할 때 60%를 내야 돼요. 그럼 차라리 15% 내는 게 낫잖아요. 24% 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15%, 24% 냈으면 나중에 60%안 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청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당신의 회사를 정리할 때 법인에 남겨놓은 자산이 적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수시로 빼야 되죠. 매년 빼야 되죠. 뭘로? 급여와 배당으로. 그 다음에 당신이 퇴사할 때 퇴직금으로. 그러면 법인에 100억 남을 게 한 50억만 남아요. 그러면 세금이 확 줄어들겠죠. 근데 50억 남은 상태에서 뭐예요? 자녀가 회사 들어와 있으면 자녀한테 쓰게 하면 그것도 또 안 낼 수 있다 이런 얘기.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가계급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청산이 되면 청산이 안 돼요. 안 돼요. 청산 허락이 법원에서 안 나요. 네. 그래서 가지금을 정리해야만 청산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건 얘기했고, 그다음에 요거 회사의 리스크를 감지하면 법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을 퇴직금으로 계약적해서 요거는요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 사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의 채권이 있는 분들이 소송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행위가 될 수 있고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자녀, 아버지, 자부자 계약을 했어요. 아버지가 체납이 있거나 신불이에요. 자녀가 계약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체납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계약이니 계약에 압류가 못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압류 건다고요. 왜? 신중으로 봤을 때 자녀가 자기 돈이 아니고 아버지의 돈으로 계약한 것처럼 보이면 여기다 압류 걸어버리면 압류 걸립니다. 압류 걸리고 채권자가 해지 신청도 하면 해지도 돼요. 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제 질문이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체납이 있는데 자녀가 계약하면 문제 없지 않냐? 문제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실제 소득이 입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물어보셔야죠. 정말 자녀 소득으로 계약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될 수 있는 거 하고 이렇게 잘못했을 때 압류 들어오면 나중에 이제 고객한테 욕 먹죠. 그다음에 보험을 통해 장기적으로 비상금 확보하자. 뭐 저거는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죠. 네,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냥 배당을 통해서 배우자 자녀에게 수익을 만들어주자. 그냥 배당 소득을 만들어줘서 이걸로 뭐야?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자. 뭐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맞는 테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대표, 배우자, 자녀가 433이면 너무 베스트하죠. 근데 대표가 100% 있다가 이거를 배우자 자녀한테 정리한다. 이거는 최악이 될 수도 있다. 왜요? 주가가 너무 높으면.
자녀한테 줄 때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분을 만약에 뭐 5%씩 준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할 때부터 배우자 자녀한테 주식을 줬다면 얘가 베스트한 거예요. 근데 100% 하다가 한 5년 지나서 누가 와서 대표님 배우자 사모님하고 자녀한테 주식 주고 배당하셔야죠. 그래서 배당하려고 봤더니 주가가 너무 높아졌어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이익 소각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증여하고 바로 소각해서 목돈으로 한 방에 빼는 거지. 주주 만들어 놓고 배당하면 실익이 별로 없어요. 저는. 네. 자, 만약에 회사 가치가 50억인데 배우자한테 5억 줬어요. 그럼 10%밖에 더 돼요. 그럼 1억 배당하면 애들한테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실익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5억 증여하고 바로 소각해서 5억을 2달 만에 빼서 그걸로 자녀가 그 돈 가지고 뭐 한다? 네, 부동산 투자하면 되지. 제일 빠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돈을 다시 아버지한테 주는 건 문제가 되는데 배우자나 자녀가 남편한테 5억씩 받아서 뭐 와이프는 10억 받아도 되죠. 10억 받으면 7천만 원 여기서 내면 되니까. 아니면 6억 받으면 6억까지 세금 없으니까. 애는 좀 많이 줘서 한 5억 주고 그럼 11억이잖아요. 2달 만에 법인돈 11억이 내 마누라와 자식한테 넘어가요. 그러면 그 11억 가지고 광주에 있는 뭐 부동산 둘이서 공동 투자하면 되죠. 네, 그러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인 가셔가지고 자꾸 지분 조정해서 배당해라. 이게 좋은 플랜은 아니에요. 안 되려면 아니지만 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할 수는 있다. 근데 실익이 없다. 네, 그건 좋은 컨설팅이 아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하고 좋은 컨설팅은 다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한 3, 40분 더 끝내겠습니다. 외감은 리스크라는 게 없어요. 리스크가 없는 게 없는 거고 그냥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회사의 장부와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다는 거. 찝찝함이죠, 찝찝함. 그러니까 크레탑은 유료란 말이에요, 유료니까 돈 내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특정한 사람들 볼 수 있는 거고, 그 대신에 또 크레탑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나와. 근데 외감은 주주 명부부터 대출금이 어느 은행에 몇 프로짜리 쓰는지 이게 다 나온단 말이야. 네. 그다음에 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회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 주주가 대출이 얼마 있고 주주가 법인 돈을 얼마나 갖다 쓰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찝찝하죠. 우리 회사의 정보가 많이 오픈된다는 게. 그러니까 외감이 된다고 해서 세금이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찝찝함 때문에 외감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애플이나 야후코리아나 구글코리아는 전부 다 유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외국 외작의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냥 주식회사를 만들면 되는데 주식회사를 만들면 뭐예요? 외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한회사 만든 거고, 지금은 2021년도부터 우리나라 유한회사도 이제 외감이 됩니다. 됐어요 이미. 조건은 똑같아요. 똑같이 4개에다 하나 더 있어요. 유한회사는 뭐야? 주주 같은 개념이 있어요. 주주. 네. 그래서 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유한회사 사원. 사원 50명 이상. 네. 아까 뭐 있어요?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 100억, 종업원수 100명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원이 50명 이상이 있어요. 사원. 이 사원이 뭐냐면 주주 같은 개념이에요. 주식회사에. 네. 그 중에서 2개 이상이 해당되면 외감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회사도 이제 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광주 인근에 법인을 갔는데 유한회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걔들이 왜 유한회사냐면 자기 회사가 나중에 커지면 외감될까봐 유한회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그런 회사들이 매출이 30억도 안 돼요. 네, 절대로.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는 꿈은 다 커요. 마치 자기가 외감될까봐 이제 피하려고 유한회사 만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다. 단지 외부 감사가 되면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재보험이나 그런 거를 세일즈를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노무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것들. 취업규칙은 어떤 회사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회사가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상시 근로자. 근로자 오이. 30명 이상. 30명 이상. 아니 10명 이상. 죄송합니다. 근로자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이 있어야 되고요. 신고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지방노동청에다가.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한 취업규칙은 회사에다 걸어두셔야 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걸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500. 회사에 걸어놓지 않아도 과태료 500.
둘 다 500씩입니다. 자, 이건 왜 이러냐면 직원이 8명, 9명 있다가 회사가 좀 커져서 직원을 더 뽑아서 10명이 됐어요. 그 대표님들이 10명이 되면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되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놓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대장, 그 다음에 규정도 있어야 됩니다. 회사 규정, 사비가 있어야 되고요. 자, 월급을 25일날 받았어요. 25일날 받고 직원이 출근 안 했습니다. 한 열흘간 무단결근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 5일날 왔어요. 사장이 너 뭐하는 새끼냐 했더니 저 월급 받아서 여행 갔다 왔어요. 그럼 그 새끼를 잘라야 말아요. 달라요. 여러분 사장님 그 새끼 잘라야 되면 또 말해야 되니까. 네, 근데 못 자르죠. 왜 못 잘라요? 취업규칙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10명 미만이면 취업규칙이 없는데 그럼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근로계약서에다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3일 이상이면 해고 이런 내용이 없으면 못 잘라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취업시키긴 좋은데 그러니까 직원을 뽑기는 좋은데 해고하기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규정을 다 만드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근로계약서는 보통 몇 장짜리죠? 한 장이나 2장. 그 안에 그런 내용을 다 못 넣습니다. 예를 들면 지각 몇 번이면 뭐 결석 1번, 무단결근 3번이면 해고 이런 내용을 다 상세하게 못 넣어요. 그런 내용을 넣어서 만드는 게 뭐다? 취업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대표님들이 그래요. 야, 우리 회사는 직원이 7명이나 취업규칙 필요 없어. 신고하기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7명인데도 취업규칙을 만드는 거죠. 우리 회사의 규칙은 이거다.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공표하는 거예요. 근데 직원이 만약에 월급 받고 일주일에 나타났어요. 그럼 뭐예요? 무단결근 3일이 지났잖아요. 그럼 그 취업규칙 근거로 자동 해고가 돼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는 그런 걸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근로자가 사고 쳤을 때 뭐예요? 해고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규칙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근로자하고 계약을 다시 하나요? 아니요, 근로자한테 보여주고 사인만 받는 거예요. 사인만. 네. 그 제가 지난번에 비조품 알려드렸나? 네. 그거 들어가면 취업규칙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취업규칙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맨 위에 그 가장 많이 쓰는 올해 취업규칙이 나와 있어요. 그거 다운받아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네. 규칙.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됩니까? 아니요? 뭐 맨날 변호사예요. 그거 뭐 안 보고 가야 의사 통해야 돼요? 적어도 아이 어떤 거요? 변호사를 필요 없어요. 노무사 안 통해도 됩니다. 자, 다시 좀 적어드리면 비조품이라는 비조품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게 아이디고 이게 아이디고 이게 비번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우리나라의 모든 서식을 저기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공짜입니다. 제가 그 프리미엄 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 안 내도 돼요. 그 딱 다운받아서 누르면 뭐 결제 얘기 나오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누르시면 저절로 다운됩니다. 여기 가시면 취업규칙 검색하시면 가장 최신 취업규칙을 노무사가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여러분이 또 노무사에 돈 줘봤자 그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총. 네. 여기에 있죠? 단위 주총을 통해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주총을 통해서 만약에 주총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퇴직금 주고 그냥 세금만 내요. 이런 거 많아요. 세무사한테 야, 내 퇴직금 10억 정도 받을 건데 세금 신고해줘. 그럼 세무사는 세금 신고해줍니다. 세금 내게 해줍니다. 근데 주총 서류는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퇴직금 10억 받을 건데 세금 신고해줘 그러면 세무사들은 세금 신고만 해주지 대표님 혹시 주총 서류 있으세요? 하셨어요? 이런 얘기 안 물어봅니다. 물어볼 이유가 없죠. 왜? 자기 영역이 아니에요. 네. 주총은 자기 영역. 가끔 대표님들이 우리가 정관 만들어 가면 아 이거 정관 우리 세무사한테 보여주고 검토 한번 받아야겠다고. 그럼 내가 속으로 웃기죠. 정관은 뭐예요? 상법이에요. 상법. 세무사들은 상법을 공부하지 않잖아요. 세법만 공부하지. 물론 정관 안에 세금 관련된 규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정관은 상법이에요. 그 대표님 정관은 상법인데 세무사가 봐도 알까요?
네. 그냥 퇴직금 배수나 이런 것들은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문에 대해서는 세무사들이 모른다. 이렇게 딱 선을 그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세무사한테 좀 보여주고 검토 한번 받아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세무사 보여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보여주면 세무사가 읽을 것 같아요? 50장짜리 50장 다 읽어요? 안 읽어요. 그냥 어디 던져놓겠죠. 던져놨다가 대표가 전화 와서 보셨어요? 그러면 세무사가 별거 없던데?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꼴라면 2, 30만 원 기장료 받고 세무사가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네, 안 합니다. 네, 가끔 저도 내가 싫어하는 설계사가 그거 좀 봐달라면 안 봅니다. 저도. 정관 하나 보여주고 대표님 정관 좀 봐달래요. 그럼 제가 던져놓죠. 한일주에 내려봐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그거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스탁 그랜트가 나옵니다. 스탁 그랜트는 뭐냐면 스탁 옵션 같은 개념이에요. 스탁 옵션은 뭐죠? 스탁 옵션. 스탁 옵션이 뭐예요? 자, 임직원 직원한테 직원. 주식을 주고 야 열심히 다녀 10년 뒤에 얼마 사줄게 이거잖아요. 스탁 그랜트는 뭐냐면 주식을 주고 바로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탁 옵션 일정 기간이 지나 사주는 거고 스탁 그랜트는 바로 사주는 거예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거 왜 넣었냐? 피플 라이프가 컨셉 만들 때 만들었던 컨셉입니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거 복지제도 이거 사기죠. 한때 그 복지몰 기억나세요? 복지몰. 설계사 상대로 복지몰 이렇게 막 팔아가지고 돈 받고 500만 원 선입금 받고 팔아가지고 다단계처럼 이렇게 뭐 하다가 다 터졌잖아요. 네.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이거 복지몰. 네. 사기가 많죠. 사기. 네.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한 6, 7년 전에 설계사 상대로 복지몰을 이제 가입을 시켰어. 500만 원 정도 가입하면 그 복지몰을 이용하는 법인들이 있어. 중소기업 법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인의 DB를 주겠다. 우리 복지몰을 거래하는 법인의 DB를 줄 테니까 복지몰에 회원으로 들어와라. 회원 가입비가 50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설계사도 가입을 나 몰래 가입했더라고. 내가 미친년 그랬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조인해주고 내가 다 해주니까 그걸 왜 가입하냐고. 네, 미친년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500만 원 떼었어요. 떼어가지고 뭐 그때 떼인 애들이 소송한다 막 그러길래 야 사기친 놈하고 소송하면 뭐하냐 했어요. 그 소송하는 시간에 일을 해라. 그런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500만 원 받아서 가입을 했는데 그 복지몰에 들어와서 그 중소기업 회원들 활동을 하려면 복지몰에 상품이 많아야 되잖아요. 상품이 겁나 허접해. 차라리 쿠팡에 파는 게 더 저렴해. 그러니까 대표들이 거기에 누가 가입하냐고. 네, 그래서 DB가 안 나오고 막 그러면서 소송이 걸려서 없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수 아까 얘기했죠. 급여, 상여, 퇴직금, 그 다음에 이익소각, 특허 여기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유상감자도 있을 것이고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있겠죠. 네, 이런 걸 통해서 빼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급여 한 24, 상여 24, 퇴직금 한 20%, 이익소각은 10억까지는 6억까지는 빵이고 10억이면 7%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특허는 8%.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빼는 거죠. 이렇게 돼서 돈을 빼놓으면 나중에 청산할 때 법인이 가볍죠. 그러니까 청산 법인세 19%가 줄어들고 소득세도 45%인데 좀 덜 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해서 빼버리면 나중에 이 두 개 합치면 거의 60%거든요. 60%에 해당되는 과표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과표를. 세율을 줄이는 게 아니라 60% 부과되는 게 한 100억 정도 되는 게 60%를 내야 되는데 한 50억을 빼버리면 나중에는 50억만 이 세금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표를 줄이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쓰는 거다 이런 얘기. 근데 이 많은 것 중에서 오늘 내가 미팅한 법인은 저걸 다 적용할 수가 없고 저 중에서 한 두세 개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그 회사에다가 두세 개를 제안하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예요? 이 플랜을 세우시려면 그 다음에 이 플랜이 완성이 되려면 주가 조절이라든가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근데 그런 걸 둘 다 할 수 있는 게 뭐 경정이다. 그래서 이제 경정을 당신이 이런 거죠. 저는 항상 질문할 클로징할 때 그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솔직히 저 장사하는 마음 입장에서는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대표님 2천만 원 해줘도 나는 아쉽다.
근데 당장 당신이 나한테 사인해도 뭐야 부담 없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럼 대표가 7, 800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7, 800짜리 받아요. 뭐 거기서 뭐 대표님 그래도 1,000원 해주셔야 되나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받아요. 받고 일하다 보면 이 회사가 뭐야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면 추가 계약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내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근데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내일이 없어요. 당장 500 받고 그냥 앞으로 계약을 못 받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관리할 필요도 없고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추가 계약도 없고 대표는 뭐예요? 서운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500 갖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일하다 보면 회사가 성장합니다. 여러분도 개인 고객 보면은 소득이 늘어나면서 계속 신상품 나오고 하면 추가 계약들이 나오잖아요. 법인도 똑같아요. 근데 법인을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관리한다고 해서 추가 계약이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예요? 뒤가 없는 것처럼 오늘만 사는 것처럼 한 방을 몰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그 몰빵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1,000만 원 받고 싶은데 대표가 300밖에 못하겠다 하면 저는 300 받아야죠. 네. 받고 내가 당장에 힘들어도 도와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표가 추가 계약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로우업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팔로우업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퇴직금, 그죠? 급여 퇴직금 제가 말씀드리죠. 자, 뭐예요? 급여의 장점이 뭡니까? 배당보다 좋은 점이 급여는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죠. 배당은 비용 처리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2억을 급여와 배당으로 섞는 것보다는 다 급여가 낫다. 그러니까 1억 급여에 연말에 1억 배당 이거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2억 급여가 낫다. 그리고 2억 급여를 받았을 때 나는 뭐예요? 퇴직금도 더 받을 수 있죠. 자, 급여를 1억에 배당 1억 받으면 나는 급여가 1억입니다. 그럼 1억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근데 급여를 2억으로 받으면 2억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급여 2억 받아라. 1억 급여 1억 배당 받아라. 세금은 똑같이 내요. 근데 법인세도 절세가 안 돼. 배당은. 퇴직금 계산할 때도 또 계산이 안 돼. 그러면 가장 베스트한 거는 뭐야? 급여를 충분히 받는 거다. 네, 그런 얘기들을 고객한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대표들은요 배당도 비용 처리 되는 줄 아는 대표 많아요. 제가 만나서 대표님 배당은 비용 처리 안 됩니다. 그러면 배당 안 돼요? 이런 분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자사주는 뭐예요? 자, 대표가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법인에 이 주식을 양도하고 그럼 돈을 받죠. 그럼 이걸 가지고 사용, 수익하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재산권을. 여기 자사주죠. 자, 법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이라고 하죠. 네, 이걸 줄여서 자사주 취득. 이거죠.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식을 산 거죠. 누구로부터? 주주로부터. 그러니까 자사주 취득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을 이게 이렇게 대여를 해주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가지급금을 3개 처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빨간색으로 하는 거는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면 무조건 다 진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배우자가 저 돈을 자기가 10억을 만약에 남편한테 주식 10억을 증여받아서 10억을 팔아서 이 10억을 받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부동산을 사면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죠. 네,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업이 다시 많이 활발해질 겁니다. 활발해질 거다. 자사주 제도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대표가 자녀한테도 5억을 주는 거죠. 그 자녀가 법인에다가 5억을 양도해요. 그럼 돈 5억을 받아요. 그 자녀가 이거를 부동산 사면 되죠. 와이프만 주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5억을 줘요. 그럼 자녀가 이거를 아버지 회사에 팔아. 5억 받았잖아요. 5억 받아서 집 사면 되죠. 네.
언제 배당받아서 집을 사요? 그런 거 하지 말자야 돼.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지급금은 퇴직금하고 상대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최후의 보루는 퇴직금과 상대 처리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어느 정도 한 15억 정도 있는 대표님들은 급여 플랜부터 세우셔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가지금 15억이 있는데 언제 은퇴하실 거냐? 그럼 한 7, 8년 때 은퇴하고 싶다. 그럼 7, 8년 뒤에 퇴직금이 뭐예요? 15억 이상 되게끔 급여를 세팅해 주셔야죠. 그러면 갑자기 1억씩 가다가 7년 있다가 급여를 3억, 4억 올리면 이거는 부인하는 거예요. 퇴직금 규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올리는 거는. 그래서 천천히 급여를 주총을 통해서 올려주면 7년 차 됐을 때 퇴사할 때 퇴직금하고 가지금이 상계 처리될 수 있게끔 급여 플랜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한 플랜입니다. 네. 그다음에 자사주를 이렇게 하는 거. 자, 이럴 수는 있죠. 자, 배우자도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여기다가 10억을 증여합니다. 그럼 대표가 여기다가 10억을 양도합니다. 그러면서 가지급금하고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되죠. 돈을 돌린 게 아니라 배우자가 주식 10억을 대표한테 증여해요. 그럼 대표가 10억을 법인에 팔아요. 팔면 나는 10억 받아야 되잖아요. 10억 받을 돈 있는데 야 내가 너한테 줄 돈 있으니까 상계 처리하자. 이렇게는 상계 처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돌리는 건 아니죠. 이거는 배우자 주식. 그래서 대표가 100%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못 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안 되죠. 안 되는데 대표가 만약 100% 있어요. 그래도 대회전 주식이 0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식 줄 게 없잖아요. 그럼 배우자는 어떻게 해요? 주식을 받아서 할 게 없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배우자가 주주이거나 임원이면 지금까지는 가지급금을 대표 이름으로 했지만 오늘 이후부터 가지급금은 네 마누라 이름으로 가지급금을 달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고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표가 100% 가지고 있는데 가지급이 많아요. 그러면 배우자 주식을 받아서 대표가 팔면서 가지금 정리해야 되는데 대표가 100%니까 주식 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한다고. 근데 앞으로 가지금을 이 사람 이름으로 달아요.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대표 이름으로 가지금 누적이 됐으면 오늘 이후부터 마누라 이름으로 가지금 계정에다가 마누라 이름으로 다는 거예요. 가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가 주식 증여하고 배우자가 팔아서 가지금하고 상계 처리하면 세금 없이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가지급은 뭐예요? 주 임종 단기 채권이에요. 주주나 임원이면 법인 돈을 가져갈 수 있다고요. 네. 자, 그러니까 많이 써놓으니까 헷갈리시나 본데. 자, 배우자가 가지급금이 10억을 만들자고 이제. 그동안에 대표가 20억 있었다면 지금부터 24년 11월 28일부터는 배우자 이름으로 가지금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대표가 여기다가 10억의 주식을 증여하겠죠. 그럼 배우자가 법인에 10억의 주식을 양도해요. 근데 10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상계 처리하자는 거잖아요. 이 얘기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가 주식에 100% 있는 사람들은 가지금을 정리하는 방법은요. 대표가는 못해요. 지가 돈을 갖기 전까지 못한다고. 왜? 받을 주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 네 이름을 했지만 이제는 알았지 않냐. 그러니까 네 마누라 이름으로 달라는 얘기예요. 가지금 법인도 뺄 때 네가 빼지 말고 네 마누라가 빼게 하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마누라 가지금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마누라 것만 정리하면 남편한테 주식 받아서 팔아서 돈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 줄 돈 있으니까 이거 서로 상계 처리하자. 그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인 갔는데 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대표가 100%예요. 사실은 대표가 100% 마누라 주식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지금이 대표가 지금 15억 있어요. 정리해달래. 할 방법이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대표가 15억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와이프한테 받아서 갚아야 되는데 줄 여자가 주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을 못 갚는다고요. 근데 못 갚는데 앞으로도 가만히 냅두면 대표 이름으로 가지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영원히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이후부터는 이 마누라 이름으로 가지권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가지권 대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주주 임무 종업이 다 된다는 거죠. 그럼 마누라가 한 10억 만들었어요. 거기도 뺐어요 10억을. 이제는 정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남편 주식 받아서 팔아서 퉁치면 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 안 됩니까?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얘기해도 그냥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이거 얘기해주고 500 받아왔어요. 이거 얘기해주고 500 받아왔다. 대표가 가지금은 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뭔 너만 해요? 주 임종 단기 채권이라고. 주주 임원 종업원. 그럼 마누라가 주주이고 임원이니까. 그럼 뭐예요? 마누라를 달면 되죠. 별거 아니지만 저희가 500짜리 계약을 해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차명 주식. 명의시타 해지 방법은 소송입니다. 소송. 네, 소송하시면 되고요. 그냥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게 잘 빠릅니다. 단지 차명인데 못 준다. 소송은 뭐냐면 차명 주주가 준다 했을 때예요. 근데 차명 주주가 못 준다. 나 안 주겠다. 이거 왜 네 거냐? 그러면 이때는 정식 소송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 비용도 좀 더 늘고 성공 보수도 따라 나와요. 근데 만약에 차명이 대표님 거니까 가져가세요. 동의를 했다. 이러면 1,000만 원이면 돼요. 1,000만 원. 광주에도 아마 세무사 출신 변호사들이 있을 겁니다. 세무사 하다가 변호사 로펌이나 뭐 이렇게 사법고시 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무사한테 맡기시면 1,000만 원 주면 그 차명주주 주식이 10억이든 20억이든 세금 하나도 없이 깔끔히 정리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양도제한. 양도제한을 정관에 넣으셔야죠. 그 다음에 등기하셔야 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등기부등본을 미리 발급받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을 미리 발급받았어요. 근데 그 회사에 그랬다 보니까 차명이 있어요. 근데 등기부등본 봤더니 뭐예요? 양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차명주주 리스크가 있는 회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표 만났을 때 정관 정비가 필요하다. 정관을 바꿔야 된다. 그럼 대표가 그러겠죠. 우리 한 달 전에 바꿨다. 아니 한 달 전에 바꿔도 없다. 있겠지. 없다. 없는 이유는 뭐예요?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정관에도 없는 거다. 왜?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표가 정관을 가져왔는데 정관에 양도 제한이 없어요. 그럼 내 말이 맞는 거고. 정관을 가져왔는데 그 안에 양도 제한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왜? 넣긴 넣는데 등기를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효 정관이죠. 무효 정관. 그런 얘기를 하시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셔야죠. 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가시면 700원 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 가입하시라고요. 맨날 갈 때마다 비회원을 하지 마시고 회원 가입하세요. 쇼핑몰은 맨날 가입하시면서 그런 거 가입은 안 해. 응?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할게. 명의신탁 확인서. 실제 내 주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실제 대표 홍길동의 것이다 라는 확인서를 인감 첨부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공증해야 되냐? 공증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감도장은 인감 첨부에 찍을 때는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동의해 찍는 거기 때문에 굳이 공증하지 않고 인감 첨부해서 인감도장을 찍어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완벽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대표가 차명주주가 갑자기 사망했어요. 그래서 유족한테 가서 야, 네 아빠 주식 내 거니까 줘. 그러면 유족들이 뭔 소리야? 우리 아버지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명의신탁 확인서를 가지고 정식 소송을 하게 되면 인감 첨부한 확인서가 들어가게 되면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확인서는 국세청에 내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소송할 때 내는 겁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확인서를 100장을 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원 판결할 때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업승계. 가업승계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1시간 전에 했잖아. 1시간 전에. 몇 가지 있어요? 예?
가업 승계하는 방법 몇 가지? 증여세 과세통 살아서 제가 몇 가지냐 물어봤지 뭐가 있냐 물어봤어요? 두 가지. 두 가지. 죽어서 받는 거, 살아서 받는 거. 죽어서 받는 건 가업상속. 가업상속은 10년에 300억, 20년에 400억, 30년 600억. 그죠? 그리고 자녀가 회사에 2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상속인이, 상속인이 그렇죠. 네, 그러면 되는데 아버지들이 워낙 오래 살아서 지금은 잘 없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해준 거는 아버님이 74세인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가업상속이 됐고. 그게 아니면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다.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주식을 주는 거죠. 주식을 주면 어떻게 해요? 10억 공제하고 120억까지 10%, 120억 이상은 20%. 네. 그래서 가업 상속은 세금이 없는 거고요. 증여세 과세 특례는 최소한의 세금은 나온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야 그러면 가업 상속이 낫지 않냐? 네. 그러면 대표님 90세까지 사실 거 아니야. 그때는 많이 산다 해줘야 돼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100세 못 산다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때는 대표한테 대표님 100세 시절 아닙니까? 대표님 지금 65세인데 35년 기다려야 된다. 대표님 100세 돌아가시면 아드님이 얼마야? 75세다. 아드님이 좋아하겠냐? 아들도 쉬고 싶은데 그때 아버지가 회사 물려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살았을 때 미리 물려주고 공동 경영하자. 그럼 대표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아드님이 대표가 되면 그럼 나 물러나야 돼? 아니죠. 공동 대표 하시면 되죠. 아드님한테 주식을 주고 아드님이 대표가 될 때, 대표님 이제 아드님 대표님께 물러나셔야죠. 그럼 절대 안 줍니다. 공동 대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 대표 한 10년 하시면서 뭐예요? 근속연수를 길게 하자. 그럼 대표님도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나 이제 일하기 싫은데. 그러니까요. 아드님이 일하고 대표님 왔다 갔다 하시라고 하잖아요. 근속연수만 늘리자는 거죠. 근속연수만. 공실 때 치시고 회사 가끔 와서 놀고 급여 충분히 받으시고 10년간 더 하고 퇴직금 10년 더 하면 퇴직금이 얼마야? 3억이면 1년 6천만 원이잖아. 10년 더 하면 6억이잖아. 그냥 10년 동안 호적만 올려. 등기에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면 6억 퇴직금 더 받고 급여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표들이 거의 다 모두 오케이 합니다. 네, 그래서 증여세 과세 특례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야? 다른 가족이 불만이 있으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옛날 거라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30억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이제 120억까지 10%더 되니까 굉장히 좋아졌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에 보면 자녀들에게 자금 출처 확보하는데 양도하죠. 저거는 이제 지금은 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냥 증여세 과세 특례가 베스트입니다. 가장 세금 적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면 신설 법인을 설립할 통해서 하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아버지 회사가 정말 거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회사 들어와서 일해보면 알거든요. 들어와서 일해보면 장부상의 회사 재무제표랑 실제 회사에 돌아가는 꼬락서니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어받았다가는 아버지가 잘못해놓고 내가 독박 쓰게 생겼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탈세도 많이 하고 거지 같은데 재무제표는 그래도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회사 들어와서 실제로 일을 하는 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만난 대표는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 대표님 그냥 저한테 회사 하나 만들어 주라고 설득해 주면 안 돼요? 자기는 아버지 회사 이렇게 받기 싫은 거예요. 너무 찝찝해 회사가.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옛날에 어르신들은 왜요? 자기가 회사를 차리면 자기 형제들을 막 회사로 하잖아. 아들이 받으니까 다 임원하고 주주가 다 삼촌인 거예요. 얼마나 싫겠어요.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삼촌이 야씨 네가 뭐 한다고 그래 임마. 내가 아버지부터 해본 30년인데 임마. 그러니까 대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새로 차려줬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삼촌들을 하나도 아니야. 삼촌들을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회사 많아요. 여기도 아마 전라도도 있을걸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신설법인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표님 만났을 때 승계한다면 제가 맨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대표님 승계는 제가 도와드리겠는데 여기 대표님 형제분들 주주 이거 좀 정리 좀 해라. 또는 뭐예요? 주식은 대표님이 가지고 임원들 있잖아. 삼촌도 좀 해결해요. 그 아드님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아니 대표님은 동생이니까 상관없죠. 근데 아드님이 승계 받으면 삼촌들이 얼마나 드세겠냐.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대표가 알아들어야지. 그제서야 느낄끔 알아듣지. 근데 그게 쉽냐고요.
연봉 1억씩 받아가는 동생들을 내보내 어떻게 내보내? 못 내보냅니다. 그건 적과의 동침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사실 없는데 우리보다 윗선배들 60에서 70대 분들은 형제 중에 한 명이 잘나면 왜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집안을 일으키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잘 없잖아요. 각자 도생이지. 네, 근데 옛날에 그래서 그런 게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이렇게 회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유족보상금 제도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처음 나오는 얘기니까. 유족보상금은 뭐예요? 대표가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이 법인에 들어오면 법인에서 뭐예요?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주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설계사들의 욕심에서 나온 컨셉이다. 법인에서 10억이 나가면 10억이 다 비용 처리 안 되고 그 10억을 받은 유족은 상속세 50%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실익이 없어요. 자, 대표가 죽으면 사망하면 뭐예요? 자연 퇴사죠. 그러면 사망하면 일단 뭘 먼저 줘야 돼요? 퇴직금. 그래서 그 돈을 퇴직금으로 주는 것이 세금이 더 적습니다. 퇴직금이든 유족보상이든 상속세 내야 됩니다. 근데 퇴직금은 법인에서 뭐예요? 100% 비용 처리가 돼요. 그러면 유족보상금보다는 뭐가 더 나아요? 퇴직금이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끔 뭐예요? 급여 플랜 세우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법인 가시면 고객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대표님 은퇴 언제쯤 하실 겁니까? 한 10년 더 있다, 한 15년 있다가. 그러면 퇴직금 얼마 받고 싶냐? 그럼 얼마 받고 싶다 얘기하겠죠. 그럼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 당신이 뭐야? 받아가야 될 급여가 얼마냐? 이거 계산할 줄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님께서 한 20억 받고 싶다. 그러면 지금 연봉 2억이에요. 그럼 10분의 1에 2배수입니다. 아니 2억 받는 거 이거잖아요. 4천 아니에요. 20억 받으려면 25년 다녀야 돼요. 25년. 맞잖아요. 네. 아니지. 25년, 50년 다녀요. 네, 50년. 맞죠? 20억 받으려면 50년. 회사에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줄이려면 얘를 높여야죠.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20억 받고 싶으면 급여는 좀 높이셔야 됩니다. 5억 받으면 10분의 1에 2억입니다. 그럼 1억이죠. 그러면 20년 정도 하면 20억 받아요. 그러니까 퇴직금 20억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급여를 받으시면 급여의 10분의 1에 2배수. 그럼 이게 1억이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뭐예요? 퇴직금 20억 하고 싶대. 그럼 5억 연봉, 퇴사 직전에 3년 평균 연봉이 5억이 돼야 되고 20년 근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이 나 10년만 일할 건데 그럼 10년만 일하면 절대 못 받죠. 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퇴직금 먼저 입으로 나가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역산해 줘야 돼요. 네.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서 한 20억 받으셔야죠. 대표님 그러면 뭐 퇴직금 뭐 20억씩 뭐 필요해. 노전에 5억이면 되지. 또 일단 어긋장을 놓기 시작합니다. 미친 것들이. 네. 대표들이 그 참 저도 나중에 늙어가겠지만 이 늙은 분들의 그 어긋장은 세상 누구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입에서 뭐라고? 2년만 살면 된다. 자, 그래서 고객 입에서 먼저 나가게 하셔야 돼요. 너 대표님 퇴직금 얼마 하고 싶으세요? 20억.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주라고. 여러분들 연봉 5억씩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덜 받으면 20억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죠. 30년 하셔야 됩니다. 30년. 그래서 은퇴를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들한테 받고 싶은 퇴직금을 물어보시고 그 퇴직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이 퇴사 직전 3년 동안 평균 연봉 얼마를 받으셔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니까 대표님 마음은 10년만 하고 싶지만 한 3년 더 하세요.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억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뭐야? 금융상품은 월납으로 800만 원짜리를 갖고 오면 돼. 20년만. 근데 길다. 10년 합하면 얼마야? 월납 1,700. 그래야 10년 동안 20억이 돼. 그죠? 네, 그러니까 항상 고객한테 너 얼마 받고 싶니? 여기서 역으로 나가셔야 돼. 당신이 한 달에 2천 넣으면 나중에 20억 받습니다. 이거는 절대 가입하지 않습니다. 20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에이 5억이면 돼. 이렇게 영어장 놓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가 입으로 먼저 20억 얘기한 다음에 역으로 치고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왜? 지 입으로 20억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절대로 여러분이 원라고 얘기하시면 고객이 원하는 걸 먼저 끄집어내고 그거를 나눠서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맨날 그러잖아요. 너도 한 달에 500원 경영이자 500원 가입시키고 싶다. 우리 사무실 그런 데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내일 회의하는데 내일 죽었어 이제 법인애들. 너 이번 달에 얼마 할 건데?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이번 달에 300원 할 것 같습니다. 그래? 300 하려고 너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물어봐요. 그럼 답을 못해. 300을 하려면 누구를 만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00 하기 너 지금 뭐 하는데? 그럼 말을 못해. 그럼 내가 한마디 더 하죠. 또 거짓말했네? 고객한테 너 얼마 필요한지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너 2천 내면 20억 받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고객에 비해서 먼저 말 나오게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2장 제가 짧게 설명드렸는데 찍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2장 찍은 거를 괜찮으면 뭐 단톡에 공유해서 보시고 이 2장이라도 정말 제가 아까 앉아서 설명했지만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만 할 수 있으면 성공하셨습니다. 네. 근데 절대 안 되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동영상 찍으신 거를 무한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다음 주에는 노트북 가져오시면 제가 재밌는 걸 새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너무 재밌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재밌는데 잘못하면 짜증나요. 그래서 노트북을 잘하고 나는 IT 쪽으로 밝다. 그럼 노트북 들고 오시고 나는 노트북보다는 종이에 쓰는 게 빠르다. 그러면 그냥 오세요. 그럼 종이에 쓰면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재밌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시까지